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온갖 그럴듯한 법률 용어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냥 이재용이라서 기각된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때 기사 쏟아낸 기자님들 부모 찬스에 분노했다면서요. 부모 찬스로 치면 대한민국에 이재용 부회장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25년 전 에버랜드로 승계를 시작할 즈음 20대 청년 이재용 불과 몇 년 만에 조 단위의 부자가 된 거 부모 찬스 아닙니까? 부모 찬스가 공정사에 역행하는 가치라 그렇게 분노했다면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화가 나야죠. 근데 이재용이라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적당히 만만한 먹잇감이 나타나면 또 물고 뜯고 기자로서 자신의 효능감도 확인하고 때리면 반응하는 거 보면서 타격감도 느끼고 그렇게 소시민 직장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삶의 비겁함이야 다들 있는 거라서 그것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세상에 밸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균형. 위안부 쉼터를 지키는 소장님 그렇게 써낸 기사들로 여론몰이로 하셨는데 그렇게 간 사람을 또 그렇게 몰래 사진 찍고 그래야겠습니까? 대단한 연기는 없어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재용한테도 못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사람 비슷하게는 하고 삽시다 우리.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TBS의 유밀입니다. 네. 요즘 이제 영장 기각이 되니까 언론에서 왜 기각됐나 막 그렇단 법률 용어로 심각한 표정으로 해설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알아요. 실제로는 이재용 부회장이라서 기각됐다라는 건 다들 아는데 그냥 다른 이유를 대면서 사회적인 연극을 하는 거예요. 다들 묻는 사람도 알고 답하는 사람도 아는데 아닌 척 하는 거죠. 집단적인 약속 대련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직업적 미래, 삶의 안전성, 지속 가능성 그런 게 걸렸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삼성하고 척을 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숭고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 먹여줄 거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어떤 결정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저는 비난을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밸런스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충 기자들 자신도 삼성한테 어쩌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찬찬히 스스로 되돌아보면 자기도 별거 아닌 거 알거든요. 다들 별거 아니에요. 저도 포함해서. 다들 다 적당히 비겁하고 적당히 치산 한계 속에서 다들 살아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힘은 개인은 어쩔 수 없는 상대 있지 않습니까? 삼성 정도 되면 개인이 어쩔 수가 없죠. 예, 그 정도 권력을 상대할 때나 저널리스트, 기자로 도끼를 품고 그게 아니면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말자.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을 보고 어찌나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해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럴 거면 뭐 윤미향을 상대로도 조국을 상대로도 뭘 그렇게까지 잔인했나. 자기한테 복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다룰 때는 지나치게 잔인하고 자신들이 오히려 다칠 수도 있겠다 싶은 힘을 상대로는 지나치게 얌전하다.
언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필 같은 날 정의원 쉼터 소장님 사망 소식을 다루는 걸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할 게 있나. 대단한 사람 못 돼도 대충 사람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영장 다시 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코로나 상황 어떤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제는 83,000명이 새로 확진이 됐는데 오늘은 92,000명이거든요. 저는 이제 한 최근 몇 개월 단위로 이제 크게 끊어서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봉쇄를 어느 정도 풀기 시작했잖아요. 이란이 한동안 스페인, 이탈리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크게 빨리 늘어나는 나라로 거론되는데 요즘은 이제 10위권 정도 돼서 거론이 안 되는데 픽 그때 3월 달에 한 3,000명씩 나왔어요. 미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대 확진자 많은 국가 정도 꼽혔는데 그러다 한 1,0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5월 말에 들어서 이제 여기도 봉쇄를 좀 풀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 치면 그런 용어. 근데 이제 그러자 불과 몇 주, 2, 3주 만에 3월 피크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예,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 걱정할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30명 나오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3,500명 이렇게 나오고 2,000명, 3,000명 나오는데 이게 완화 안 할 수가 없는데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가 되는 건 거의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사실상 종식된 게 아니냐 그런 선언이 나왔거든요. 물론 거기도 완전히 풀진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공항 항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어요. 아무도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도시도 완전히 봉쇄해버렸고 이동도 차단하고 그런 후에 최근 한 3주까지 확진자가 안 나오자 봉쇄 단계를 낮췄어요. 우리는 반면 한 번도 국가 단위 봉쇄를 한 적이 없잖아요. 도시 단위 봉쇄를 한 적도 없고 어떤 봉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통제하는 정책이었는데 근데 뉴질랜드처럼 국가 자체가 완전히 봉쇄하고 그게 이제 작은 섬나라에서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는 정말 사라졌나 싶은 그때 다시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세계에서 다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적 종식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완전히 봉쇄했다가 다시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뉴질랜드 대단히 극단적인 사례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 포함해서 봉쇄를 완화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시 확진자가 생기는 게 분명한 것 같고 어떻게 종식이 될 수 있을까 잘 상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상황은 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역 감염자는 35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 8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또 광명 노인복지시설에서 6명이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클럽 관련 3명, 쿠팡 1명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계속 소규모 클러스터 확진 단위가 나오는데 소규모 교회 모임이 자꾸 중간에 껴 있어요. 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중국 동포교회 쉼터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은 건물 안에 또 교회가 있거든요. 이 쉼터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 교회 예배를 보러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그 광명 노인복지시설 이곳도 이제 용인 큰나무교회에서부터 이제 추가로 이어진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분이 탁구장에 가고 탁구장에 갔던 노인 한 분이 노인복지시설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거나 방판 행사에 갔던 분이 교회 쉼터에서 다른 분들 이제 이 교회 쉼터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중국 동포들 교육 있는 곳인데 갑자기 뭐 예전에 표현으로는 조선족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국내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중국에서 가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족을 탓할 일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조선족이 한국에 있는 분들 탓해야 되는 상황이지 거꾸로입니다. 예. 근데 뭐 틈만 나면 그 혐오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개척교회에서도 따로 나오고 맞습니다. 중간에 계속 교회 소모임이나 교회 공간들 아무래도 이제 밀접하게 접촉하고 계속 찬송이나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그 종교 모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방역 수칙을 정할 것인지 당국의 기준이 정해지면 다들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국내 뉴스는요. 네, 북한이 그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해 오다가 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한 통일부 전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사실 중국과 교역도 어렵고 코로나도 있고 국내 경제도 어렵고 미국과 상황도 지난 하노이 때 트럼프 배신이라고 봐야죠. 트럼프의 배신도 뼈 아프고 근데 남쪽에서는 이제 삐라 날아오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심지어 항상 좋을 수는 없는 법인데 당연히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았다고도 긴장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인데 이제 하반기 국회가 개원되고 나면 한반도 정세를 두고 큰 시도들이 있겠죠. 그때 파도를 타고 넘을 만큼 그 정도 내에서 갈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통기석 끝이니까 사실 붙이면 되죠.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뒤에 조치들이 어디까지 갈등을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그게 남과 북의 각자의 영역으로 타고 넘어올 수 있는 정도의 갈등인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국회에서는 이제 상임위원회 정서 관련해서 이제 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보건복지위원회를 2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벤처중소기업위원회 1명 이렇게 좀 3명을 증원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는데 별로 중요한 뉴스 아니에요. 자, 다음은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가짜뉴스를 보던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만나기로 하고요. 또 다음 또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출마하느냐 아니냐가 메인 변수고 현재까지는 다른 분들의 출마 여부는 종속 변수인 상황이고 아직 2달이 넘게 남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될 사안이고요. 자, 다음은요. 없어요? 있군요. 있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많아가지고. 자, TBS의 류미리였습니다. 자, 어제 전당과 관련된 1호 법안 내기로 한 김문글 의원을 맡고 이번에는 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 분야에 도입해야 된다. 정청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 참 정치입니다. 자, 저희가 정청래 의원은 주로 이제 짧게 전화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걸어서 오세요. 집에 걸어서 5분 거리라. 네. 저희 집 바운더리 안에 뉴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화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와 있어서 오늘도 직접 나오셨는데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이 뭐 악의적인 보도, 가짜 뉴스 이런 거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내용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세계 최초의 헌법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이제 배수적 손해배상. 그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있으면 그 2배를 갚아야 된다, 3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무 악의적이고 또 허위사실이면 알면서도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한 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2배, 3배 하자 이런 건데요. 이게 그 의원님이 초선일 때 한번 냈던 법안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초선 때 제가 당시 열린우리당 언론관계법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그때 제출을 못했었어요. 마련만 하고 제출을 못했나요?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진보매체 등에서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좀 떨어지는 진보매체가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이 진보 매체를 상대로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근데 이제 모든 언론이 오보나 실수를 할 수 있죠. 한 건만 걸리면은 경제적으로 그 보수 매체보다 훨씬 열악한 진보 매체가 한 방에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수 부자 언론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보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밀리는 이야기이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출을 못했었는데 19대 때 제가 다시 제출을 했었죠. 근데 이제 논란 끝에 이제 폐기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의석수로 볼 때 이 문제의식이 동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2004년도에 만두소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전 언론에서 거의 뭐 조국 장관 보도하듯이 맞아요. 가해를 가했죠.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만두소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만두소에는 알고 봤더니 비슷한 사례로 예전에 그 세국이라면 우지파동도 있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미안해하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언론이 이렇게 발동에 걸리면 서로 경쟁적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도 하고 우리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용기 있게 정정 보도라든가 사과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왠지 언론에 대해서 자기들이 첩지는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 또